사실 이거는 독서 지도 방법이기도 하지만 그냥 일반적인 독서가가 되는 방식이기도 해요. 독서가가 이제 책을 읽는 사람이 되냐 안 되냐를 가르는 건 흔히 이제 저 같은 사람 만나시면 그거 타고나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 타고나는 게 아니고요. 책을 읽는 사람과 안 읽는 사람의 차이는 어떤 책 한 권을 아 정말요? 예, 안녕하세요. 교육대기자TV 대기자 방종임입니다. 책 잘 읽는 아이로 키우기를 바라지만 결과적으로 놓쳐서 잘 몰라서 아이의 독서를 방해하는 안타까운 부모의 행동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교육대기자TV 구독자 여러분, 저는 독서 교육 전문가 최승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작가님. 제가 네. 너무너무 다시 모시고 싶었는데 그게 예. 오늘이네요. 거의 한 4년만? 예. 예. 제가 책을 안 내가지고 그러니까요. 요번에 또 내신 예. 그 언제 내시나 계속 봤는데 4년이 걸리더라고요. 예. 7년째입니다. 다시 공부머리 독서법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문해력은 제대로 읽는 방법만 알면 한 권 한 권 읽을 때마다 급격히 향상되는 가벼운 능력이다. 이 부분 체감하시는 부모님 없으실 것 같거든요. 예. 문해력 하면 굉장히 큰 부모님들의 난관이고 미션인데 급격히 향상되는 가벼운 능력 어떻게 체감될까요? 한국의 독서율을 봤을 때 우리 부모 세대 분들도 물론 책을 읽는 분들도 계시지만 전체로 놓고 보면 책을 안 읽는 분들이 훨씬 많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도 그때는 뭐 책을 많이 읽었냐? 제 기억에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반에 책을 읽는 애가 저하고 한 명 더 있었어요. 책을 안 읽는 문화란 말이에요. 이 우리 그렇죠. 사회 문화 자체가. 예. 이렇게 책을 안 읽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뭘 모르시냐 하면 독서라는 게 어떤 건지를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고 그 책이 있는 거지. 이제 이렇게는 아시지만 독서라는 게 어떻게 조건이 지어졌을 때 읽을 수 있고 어떻게 조건이 지어지면 못 읽고 어떨 때 효과가 크게 나오고 어떨 때는 효과가 안 나오고 이런 조건들을 잘 모르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굉장히 치열한 경쟁 교육 하잖아요. 그러니까 학습적인 교육적 프레스는 또 굉장히 센 거예요. 그렇죠. 점점 세지고. 예, 그러니까 독서의 본질을 모르는 상태에서 교육적 프레스가 세다 보니까 독서가 쉽게 공부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 퍼져 있는 독서 교육 상식들이 네. 독서를 다 공부화해서 그렇죠. 생긴 상식들이에요. 예. 근데 이렇게 지도를 하면은 책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 흔히 얘기하는 교과 연계 독서라든가 뭐 수준별로 권장 독서, 필독서라든가 수준 높은 책을 좀 읽는 게 좋다라든가 이런 이제 상식들이 사실은 책을 읽을 수 없는 방향으로 아이를 이끄는 거거든요. 학습으로만 접근하면 놓치는 예. 게 반드시 있는 거죠. 그렇죠. 그 학습으로 접근해서 제가 독서가가 된 아이를 제가 여기 20년 이 독서 교육업에 그러셨죠. 들어온 지 20년 됐는데 한 명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초등 저학년, 뭐 중학년 이럴 때 일시적으로 이게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결국에는 초등 고학년, 중학생만 돼도 이 독서 인구가 다 사라져요. 부모님들이 독서를 이렇게 원하는 건 예. 사실 입시에서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그렇죠. 영향이 있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학습으로만 접근하면 그것도 놓치는 건가요? 초3 때 한국사 읽히고, 초4 때 한국사 심화하고, 초5 때 세계사 읽히고, 이렇게 뭐 초6 때 과학. 이렇게 하면 그 지식을 아이가 읽어서 이해해서 이걸 시험 치거나 학교 공부를 할 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이제 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바람인데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벌어지지 않아요. 이게 이제 왜 그러냐 하면 예. 그런 책을 주잖아요. 그걸 읽어서 이해해서 내 걸로 만들어서 학습할 때 쓰게 되는 게 아니고 책을 못 읽게 돼요. 영화도 내가 보고 싶어야 보는 거지 내가 보기 싫은 영화를 누가 강제로 보게 하면 앉아있으면 계속 딴 생각만 나지 않습니까? 이게 가만히 앉아서 보기만 해도 되는 영상조차도 이게 내가 보기 싫으면 못 보는 게 사람이에요. 근데 독서는 읽고 이해하는 맞아요. 수고로움이 드는 문화생활이잖아요. 더 고관여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일단 진입장벽이 있는 문화생활인데 이거를 타인이 지정해준 책을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방해 요소네요. 독서의 본질을 잘 모르시는 분들, 책을 읽어서 이걸 몸으로 체감해보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눈에 안 보이고 교육 프레스가 세니까 독서를 공부에 도움이 되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책은 책대로 싫어지고 그 지식은 지식대로 도움이 안 되고요. 왜 입력이 제대로 안 되니까. 그렇죠. 예. 문해력은 문해력대로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학생만 돼도 아이들이 책을 안 읽게 되고 네. 그 문해력 문제가
교육학적으로 대규모로 발생하고. 그렇죠. 그럼 문해력에서 예. 이렇게 부모가 이 학습으로만 접근하고 아이한테 책을 읽힐 수 있다는 착각을 방해 요소라고 예, 예, 짚어주셨는데요. 그럼 이걸 떨치면 문해력이 상승하는 건가요? 그럼요. 제가 아까 문해력은 쉽게 향상되는데 가벼운 능력이다. 이게 제 강사 생활 처음 시작했을 때 아이들을 만나서 아이들이 이렇게 똑똑하고 이렇게 아는 게 많은데 교과서를 못 읽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되게 충격을 받았다고 제가 책에 맞아요. 썼었는데 네. 그래서 제가 우리 원장님이 허락도 안 했는데 저 혼자 수능 국어 영역 놓고 막 뚝딱뚝딱 맞아요. 그걸 수능 국어 영역을 중학생 정도가 볼 수 있게 다운그레이드 시켜서 이걸 제가 들어가는 반에만 애들한테 주고 테스트를 한 후에 6개월 동안 책을 어떻게 이제 독서 충실, 한마디로 독서 퀴즈를 한 거죠. 책을 주고 그 책을 읽을 때마다 독서 퀴즈를 풀게 해서 어느 정도 맥락을 이해했나. 근데 이 독서 퀴즈로 체크되는 맥락이라는 게 굉장히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왜 영화 같은 거 보면 다 보고 나면 주인공이 누군지도 알고 얘한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도 알고 누구의 도움을 받았는지도 알고 다 알잖아요. 이런 정도를 물어보는 거예요. 책을 읽고 나서. 자, 이렇게 해가지고 6개월을 체크를 해본 거예요. 학생들한테. 그리고 다시 테스트를 했어요. 점수가 너무 많이 오르는 거예요. 너무 많이 올라서 제가 처음에는 이거 부모님들한테 보고서 보내드릴 때 뭐라고 했냐면 이 결과를 믿지 말라고 했어요. 나도 처음 해보는 거고 이 점수가 너무 이상하게 많이 올라간다. 이게 아마 시험 유형의 애들이 적응해서 그런가 싶기도 하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걸 한 2, 3년 정도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제가 비로소 인정하게 됐거든요. 독서 퀴즈라는 건 사실 수단에 불과하죠. 책을 이제 재밌게 전체 맥락을 이해하면서 읽은 책들이 뭐 초등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권씩, 중등 같은 경우는 2주에 한 권씩 이런 식으로 했더니 점수가 이렇게 올라가더라. 이거를 발견한 거예요. 근데 사실 주위를 돌아보셔도 왜 막 변호사분들이나 뭐 의사분들이나 독서가 자기에게 도움이 됐다 공부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를 유튜브 같은 데 찾아보면 종종 볼 수 있거든요. 그때 이제 가만히 봐보시면 그 누구도요 지식 도서를 얘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보통 뭘 얘기하냐면 좀 듣겠다 좀 어이가 없으실 수도 있는데 무협지, 로맨스. 진짜 많이 듣는 것 같아요. 맞아요. 무협지, 로맨스 뭐 이런 거 얘기하세요. 예. 근데 이게 독서 자체로 놓고 보면 사실 가장 베이직한 독서긴 해요, 이게. 초등부터 고등까지에 필요한 문해력이라는 게 사실은 이 문해력은 1차가 있고 2차가 있거든요. 이거 1차 문해력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고급한 문해력의 영역이 아니에요, 여기는. 예, 초중고에서는 아이들이 뭐 문해력 높다 해봐야 1차 문해력의 끝단인 거지 2차 문해력으로 못 들어가. 이게 사실 성인들도 2차 문해력 가진 성인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고차원적인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이 사실 문해력의 본질이 뭐냐면 언어 논리의 길이와 복잡함을 따라가는 힘이에요. 생각해 보시면 어떤 아이가 초1 정도의 문해력을 갖고 있어. 이 얘기는 뭐냐면 강아지 똥 같은 그림책 있잖아요. 그 글이 갖고 있는 글의 길이와 복잡함이죠. 네. 그림책들은 글이 전개될 때 단순하게 전개되잖아요. 아주 어린 아이들을 예로 들면 뭐 달리만녕 이런 거 보면 텍스트 4자 한 페이지에 이런 식이고 이제 강아지 똥 정도 되면 한 바닥에 한 5-6줄 32면 뭐 이 정도란 말이에요. 요 논리의 길이를 따라가서 다 읽고 나서 그 스토리를 얘기할 수 있어. 그럼 초1의 문해력인 거예요. 근데 초6의 문해력이란 건 뭐냐면 예를 들어 뭐 긴긴 밤이나 5번 레인 같은 장편 동화 있잖아요. 훨씬 언어가 길고 복잡하죠. 예를 들어 저학년 동화에서는 집에 들어갔다라고 얘기한다면 이런 고학년 동화에서는 중요한 장면이라고 하면 막 묘사를 해요. 문 색깔이 어떻고 문고리가 어떻고 막 심장이 뛰었고 막 이런 식으로 이게 복잡성이거든요. 이 복잡성을 따라가서 이 맥락 전체를 다룰 수 있는 힘. 이게 교과서로 봐도 똑같아요. 교과서의 언어 논리의 맥락과 그 해당 도서의 이 언어 논리의 길이와 복잡성이 동일하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언어 수준이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걸 바꿔서 얘기하면 청소년 소설을 많이 읽어서 이 논리의 길이를 많이 다뤄본 친구들은 당연히 이 논리 길이를 잘 다루겠죠. 그렇겠죠. 그럼 교과서 잘 보는 거예요. 잘 보는 거. 예. 이렇게 되는 거라서 사실 중요한 건 뭐냐면 책을 읽을 때 재미있게 읽어야 된다. 이 얘기를 왜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 재미있게 읽은 애들한테 책 내용 물어보잖아요. 얘기가 안 끝나요. 그 진짜
신발 색깔까지 다 얘기해요. 왜냐면 자기가 너무 재밌게 읽었기 때문에 예. 그게 세세하게 다 기억이 나는 건데, 사실 이게 세세하게 기억이 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기억력이 좋아서 기억이 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세세하게 이해해서 기억나는 거예요. 이 언어 논리를 잘 따라간 거네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대충 읽은 친구들, 그러니까 재미없게 읽은 친구들은 그때 그 장면에서 주인공이 울었어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재미있게 읽은 친구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때 그 장면에서 걔가 신발을 들고 바닥을 치면서 눈물 콧물을 막 쏟으면서 울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면 그렇게 울 수밖에 없었던 그 감정선, 이걸 세세하게 이해한 거예요. 문해력이 똑같은 친구라 하더라도 재미있게 읽느냐 재미없게 읽느냐는 한 권으로 이룰 수 있는 문해력 향상 효과의 격차가 쫙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무협지 읽으신 분들이 나 그게 공부에 도움이 됐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걸 그렇게 읽으신 거예요. 근데 그런 친구들한테 야 이제 한국사 책 읽자, 세계사 책 읽자 이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책은 들고는 있으나 심지어 글자를 읽었다 하더라도 이해의 과정은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은 문해력이 안 올라오겠죠. 책은 점점 읽을수록 힘들어지니까 싫어지고 이런 이제 구조로 돼 있는 거예요. 일단 거기에 포인트는 재미여야 된다. 그렇죠. 숙련된 독서가가 양자 역학을 공항에서 읽고 있어. 우리가 옆에서 보면 야 독한 인간 저거 자기 개발하려고 저 어려운 책을 아니면 쇼잉 아니야? 그 쇼잉 뭐 잘난 척하는 거야? 막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기 쉽지만 사실 그 사람이 그 책을 읽는 이유는 그 사람이 그때 자기에게 자기가 가장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이 그 책이라서. 예. 사실 이거는 독서 지도 방법이기도 하지만 그냥 일반적인 독서가가 되는 방식이기도 해요. 독서가가 책을 읽는 사람이 되냐 안 되냐를 가르는 건 흔히 이제 저 같은 사람 만나시면 그거 타고나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 타고나는 게 아니고요. 책을 읽는 사람과 안 읽는 사람의 차이는 어떤 책 한 권을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의 차이. 아 정말요?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게 독서 지도 때문이든 아니면 독서 지도 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우연히 발견했든 어떤 책 한 권을 발견했어요. 이거 뭐지? 해서 그냥 다 읽겠다는 생각도 없이 그냥 앞에 펼쳐서 몇 줄 읽었어. 네. 빠져들어. 빠져들어. 몇 줄 읽다가 정신을 잃었어. 예. 정신 차려보니까 책은 덮여있고 다 막 울고 있고 막 이래. 이러면 대박. 이렇게 되는 거야. 예. 이렇게. 다음에는 얘기 안 해도 책을 읽고 그렇죠. 있겠네요. 이게 독서가 이 강도가 세면 셀수록 네. 사실 독서 지도는요 목표가 하나예요. 이렇게 강도가 센 책 한 권을 만나면 거기서 게임이 끝나버려요 그냥. 그 뒤로는 지도를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고 책 시간과 공부 시간을 어떻게 분배하실 것인가의 싸움. 너무 빠지니까. 예, 너무 빠지니까. 그 싸움이 되는 거지. 그럼 이러면 이제 독서 지도는 끝나는 거거든요. 독서 지도의 과정 자체가 이런 책을 낚시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런 책을 만나기 위한 그 과정이군요. 과정이고,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애가 읽고 나서 이럴 수 있어. 오, 괜찮았어. 막 이건 아니라도 읽을만 했어. 이 정도의 책들로만 가도 대성공. 이렇게 기준을 놓고 보면 다시 독서 지도에 실패하는 게 사실 그게 어려워요, 사실은. 아이한테 막 책 갖다 주고 이렇게 안 하시고 아이가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 이런 책을 수소문해서 한 권을 읽고 난 애가 오, 읽을만 했어. 이러면 독서 시간을 갖자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현저히 떨어져요. 이게 근데 첫 책을 읽었는데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또 괜히 내가 책 읽는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일주일 안에 독서 지도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돼요. 특히 청소년 정도 돼버리면 어떻게 꼬셔가지고 한 권을 읽었을 때 그게 만약에 내 문해 수준에 안 맞고 내 흥미에 안 맞고 이래서 재미가 없어. 이러면 성공 확률이 그 즉시 반으로 떨어져요. 지금 문해 수준에 안 맞고를 말씀 주셨잖아요. 거기서 부모님은 거기서 힘들어요. 문해 수준에 맞는 것을 그래도 재미도 플러스 문해 수준에 맞는 것까지 찾아주고 싶은 게 또 부모의 바라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더 읽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문해 수준 어떻게 부모가 도와줄 수 있어요? 사실 문해 수준이 낮다의 가장 강력한 징후가 책을 싫어하는 강도거든요. 책을 싫어하면 싫어할수록 문해력이 낮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 얘가 줬을 때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이 어떤 거야? 이걸 알 수가 없잖아요. 자기 학년보다 무조건 2단계 낮은 책으로 시작하시고 그 2단계 낮은 책 중에 제일 재밌는 책으로 하시고 난 후에 반드시 독서 퀴즈를 하셔라. 이게 책을 안 좋아하는 친구들은요. 내가 읽을 수 있는 책도 읽으라고 좀 읽을게 하고 안 읽어요. 대충 보고 다 읽었어 엄마 이러고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재미있고 아이가 읽을 수 있는 책을 줘도 출발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독서의 출발은 정독의 재미를 한번 느껴보는 거거든요. 이야 이게 재밌는 거네.
이걸 느껴보는 거라서. 근데 아무리 좋은 책 갖다 줘도 정독을 안 하면, 끝까지 안 읽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독서 퀴즈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할 때는 그냥 독서 퀴즈 하자 그러면 애들이 강력하게 반발해요. 4권의 독서 퀴즈의 정답률이 90% 이상 나올 때 예. 너에게 그런 거 있잖아요. 어차피 갈 여행, 어차피 할 외식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치킨 사줘야 되는. 그런 거를 어차피 해줄 거를 상으로 거는 거예요. 그래서 애한테 이걸 할 수 있는 동력을 동기를 주는 거죠. 저희 서점에서 독서 퀴즈 세트를 이렇게 하다 보면 댓글이 막 달리고 반응이 올 거 아닙니까? 첫 책이 다들 어려워하세요. 첫 책을 애들이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막 온갖 미끼로 꼬셔가지고 첫 책을 딱, 이거는 중학생도 마찬가지인데 네. 고등학생조차 그래요. 첫 책을 딱 읽고 독서 퀴즈를 한번 풀어보잖아요. 네. 나머지 3권은 그냥 해요. 그냥 하고, 심지어 이제 저희 그 서점에 달리는 댓글들 보면 이걸 좀 더 만들어주면 안 되겠냐. 왜냐하면 4권이 순식간에 끝나버려서 애가 내놓으라고 한다는 거예요. 읽고 이해만 했으면 만점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푸는데 5분이 안 걸려요. 그러니까 얘한테는 엄마한테 책 잘 읽었다는 자랑도 할 수 있죠. 푸는 것 자체도 그냥 퀴즈인 거예요. 이제 말 그대로. 재밌는 거예요. 퀴즈를 일례로 뭐로 생각하면 좋을까요? 동화나 소설이다. 예. 그러면 스토리 라인 있잖아요. 네. 기승전결의 스토리 라인을 생각하시면 돼요. 저학년 책이면 이 꺾이는 게 몇 번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독서 퀴즈가 10문제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고학년 같은 경우는 꺾이는 게 좀 더 많죠. 네네. 그럼 한 15문제 정도. 네. 청소년 서술은 꺾이는 게 더 많아요. 그러면 20문제, 30문제 네네. 이렇게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시작해서 하시고 나서 그럼 애가 이제 책 괜찮네. 네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도서관 가서 자기가 이제 재밌게 읽은 책이 있잖아요. 그럼 기준이 생기거든요. 요 책을 기준으로 이제 책을 찾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거기서 90점이 안 되고 점수가 생각보다 낮게 나와. 더 내려야 되나요? 예, 더 내려야 더 내려야 된다. 그리고 저는 2018년도에 그 책을 내셨을 때 이 부분을 건드려 주셨던 게 많은 부모님들 공감대를 더 이끌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그때 아이들의 성적과 독서의 상관관계, 예. 참 이 부분이 많은 분들한테 와닿았던 것 같아요. 예. 내가 답답한 게 뭐지? 이거였구나. 예.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고등학교 단계에서는요, 문해력이 높은데 공부를 못하는 애는 있어요. 왜 그럴까요? 공부 안 하니까. 아예 놓으면 어쩔 수 없고. 예, 그런 애들 특징이 국어 성적만 잘 나오고 나머지는 잘 안 나와. 요런 애들은 저거 머리는 좋은, 문해력은 높은데 농땡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반대도 있어요. 나머지 성적 높은데 국어 성적이 낮아. 맞아요. 이게 중학교 때 이제 만약에 상대적으로 국어 학습량에 비해서 성적이 낮잖아요. 그건 100% 문해력이 낮은 거예요. 고등학교 올라가잖아요. 근데 문해력이 낮은데 공부를 잘하는 애는 아예 없어요. 그냥 없어요. 실제로 없고 있을 수도 없어요.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문해력의 영향력은 상급 학교로 올라갈수록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텍스트가 어려워지니까. 다른 과목의 문제도 텍스트를 이해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전체적으로 안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때조차도 문해력의 경계선에 있을 수 있잖아요. 아주 낮지 않고 어느 정도는 되지만 고등교과를 완전히 할 수 있을 정도 높진 않고 이런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내신 성적은 잘 나와요. 수능 치면 잘 나와요. 이게 이제 뭐냐면 문해력이 경계선에 있는 친구가 열심히 공부한 거야. 반대도 있잖아요. 내신은 별론데 이거 대비해서 수능이 막 2, 3등급 높아. 문해력이 좋은 거죠. 예, 그건 문해력이 좋은 거야. 이런 경우도 있어요. 책을 안 좋아하는데도 공부 잘하는 애들만 있다고 또 그럼요. 생각을 해서 그거랑 상관관계 없는 거 아니냐. 그렇게 그게 이제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반론으로 나오는 그런 독서, 책을 읽어 공부를 잘한다가 아니라 문해력이 높아야 공부를 잘한다. 근데 문해력을 끌어올리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독서다. 사실 문해력은 사고력하고 같은 거거든요. 문해력과, 물론 사고력이 더 넓은 광의의 개념이긴 하지만 문해력과 사고력은 동질한 능력을 다르게 부르는 거예요. 언어 논리의 길이와 복잡성을 따라가는 힘이 1차 문해력이다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사실은 생각할 수 있는 것만큼 읽을 수 있고요. 읽을 수 있는 것만큼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문해력은 책을 읽어서도 올릴 수 있지만 사고를 체계적으로 해서도 올릴 수 있어요. 초등 단계는 사실 그 독서 이론에서는 지식도서를 읽을 수 없을 때라고 봐요. 그래서 읽히면 안 돼요, 사실은. 초등 단계에서 아이들이 지식도서를 읽을 수 있는 유일한 경우의 수는 자기가 공룡 좋아해. 공룡 읽을 수 있어. 내가 지질학 좋아해. 지질학 읽을 수 있어요. 공룡 좋아하는 애한테 지질학 주잖아요. 못 읽어요. 그런 애들이 있어요. 책을 읽어본 적이 없는데 학원에서 읽는 그 지식도서 있잖아요. 보통 지식도서 수업하면 이제 부모님들 그 지식도서가 얼마나 허무한 거냐 하면 저처럼 책을 강제로 읽히는 사람도요.
10명의 아이들이 수업을 듣잖아요. 예. 8명은 중간에 포기하고 와요. 나머지 2명은 끝까지 읽고 오긴 하는데 읽지 않은 것과 같은 상태로 와요. 그 맥락이 안 깨지는 거예요. 물어보면 야, 책 무슨 얘기해봐? 그러면 지진책이요. 그 이런 정도로.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처리가 이해가 안 되니까 성실함으로 읽긴 했으나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간혹가다 어떤 애들이 있냐면 그거 읽고 1시간 반씩 떠든 애들이 있어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졸졸졸 엄마가 안 들어주니까 저 같은 사람 만나면 졸졸졸졸 네. 공간에 따라 쌤 근데 이게 좀 근데 이게 들려오는 얘기가 다 맞아. 맞아요. 예, 처음에 보면 이 천재인가? 막 어.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런 애들 몇 명 만나다 보면 이제 그 걔들의 정체를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자꾸 질문을 해요. 예. 이게 뭐예요? 이거 왜 이래요? 이런 질문을 하는데 수업 때, 예, 수업 때도 하고 뭐 평소에도. 평소에도 지나가다 만나면 쌤 근데요 막 하고 막 질문한단 말이에요. 근데 얘들의 질문이 특징이 있어요. 한마디로 대답할 수 없는 질문만 해요. 어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뭐예요? 컵. 예. 이게 뭐예요? 시계. 뭐 이렇게 이런 질문이 아니에요. 질문이 아니고 들으면 최소 15분짜리인데 이런 질문만 해요. 네. 근데 얘들이 왜 이런 질문만 하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질문이라는 게 네. 자기 혼자 생각을 하는 거예요. A는 이런 특징이 있네. 비슷한 B는 이런 특징이 있고 이렇게 그래 이게 이런 특징들은 이것 때문에 이런 게 있나 보다. 이러고 자기가 생각해요. C를 봤어요. C도 비슷한 것 같은데 왜 아니래? 자기가 생각해봤는데 모르겠어. 예. 이럴 때 그러니까 자기가 혼자 사고를 전개하다가 막힐 때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친구들 질문하기까지 이 친구들의 배경에서 공통점이 있었을까요? 예를 들면 부모님과 토론을 많이 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런 친구를 만드는 교육법이 있거든요. 예. 하부루타라고. 하부루타가 이런 친구를 만드는 교육법. 근데 가정에서 하지 마세요. 왜, 싸움 나나요? 우리가 하부루타로 안 컸기 때문에 하부루타가 사실 이런 인과관계 사고 방식을 한 번 장착되면 세상 모든 걸 인과관계로 보니까 자꾸 궁금한 거예요. 네네. 이런 게 이제 생기는데 근데 요거는 이제 머리가 좋아서 그런 애들은 그렇게 되나 보다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한 번의 경험이에요. 그냥 어느 날 가다가 뭘 봤는데 저 왜 저렇지? 자기가 생각해봤더니 그래서 그렇구나. 이런 경험이에요. 그래서 그러는 이게 인과관계로 뭔가 하나의 정체를 이렇게 맞고 틀리건 안 중요해. 자기가 한 생각이 틀려도 돼요. 근데 논리적으로 말만 되면 돼. 요런 경험이 있는 애들이 한 번 해보면 재밌거든요. 그럼 딴 거 볼 때도 또 왜?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생활을 할 때 언어 사고 과정 자체가 책 읽는 거하고 비슷해져요. 이거를 저는 세상을 읽는다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생활 사고라는 게 오늘 점심 뭐 먹지 막 이런 거잖아요. 네네. 단절적이고 비논리적이기가 쉬워요. 근데 이런 친구들은 인과관계로 사고를 하니까 이게 논리적이고 맥락도 길어. 한번 생각할 때. 심지어 중간에 끊고 생각할 때 그 생각이 또 이어져요. 근데 그게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지니까 긴 언어 논리를 다루는 거예요. 걔한테 지식도서를 주면 쑥 읽고 그 사고하던 버릇으로 책을 읽는 거예요. 그 사고하던 힘으로. 이런 친구들은 당연히 책을 안 읽어도 독서에 어느 정도 했는지 독서 습관과 상관없이 문해력이 있는 거네요. 근데 이런 애들이 책을 읽잖아요. 그럼 진짜 무서워져.